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려시대 또 정치사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사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경제나 문화 파트에도 중요한 것도 제가 언급은 하고 있습니다. 자, 포인트를 잡고 핵심을 잡는 거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공부할 부분을 잘 가려서 비중을 좀 잘 나눠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단시간에도 합격하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고려시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요 흐름인데요. 건국 이후에 후삼국을 통일한 고려, 그렇죠? 그럼 여기서 하나를 좀 보자면 이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고려 건국에 기여한 호족들은 왕의 할아버지가 되어서 큰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나라의 기틀을 잡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고려 국왕들은 호족의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고려 전기의 왕들의 또 업적도 봐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일단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을 했습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 신라와 후백제가 어떻게 되는 건지는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원래 935년에 후백제의 견훤이 귀순을 합니다. 아들한테 이제 배신을 당한 거죠. 물론 본인이 큰 아들을 패스하고 막내를 이제 왕위를 물려주려고 금강이라는 애를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문제가 돼서 신검을 비롯한 아들들이 견훤을 금산사에 가둬버렸는데 거기를 탈출해서 귀순을 한 겁니다. 그 다음 이때 신라가 경순왕이 고려에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견훤은 귀순했고 신라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936년에 이제 후백제를 정복을 하는 거죠. 당시 후백제 왕이었던 신검을 격퇴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후삼국이 통일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태조의 정책을 보시면 되고, 태조는 어떤 일을 하냐면 일단은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북진정책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영토도 확장을 하고 특히 서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서경을 중시하는 정책을 많이 펼칩니다. 그런 부분 하고요. 또 거란에 대한 강경책 같은 것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생안정 정책을 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민생안정 정책에서는 특히 취민유도라고 해서 10분의 1세를 거둔다든지 또는 쌀을 빌려주는 흑창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호족들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해줄 거냐. 고려를 건국하는데 막대한 힘을 이제 힘으로 기여했던 이 호족들을 어떻게 관리 통제하느냐. 그래서 정말 많이 나오는 게 사신관 제도나 기인 제도 같은 거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 외에 왕시성을 내려주는 사성 정책이라든지 많은 호족들과 혼인 관계를 맺는 이제 혼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런 정도로 중심을 두고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계속 왕권이 좀 약해요. 태조 왕건 다음에 뭐 해종이나 정종 때도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못해서 4대 왕이었던 광종이 전제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 자, 여기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 중에서 핵심은 뭐냐면 일단 호족들이 많이 거느리고 있는 노비들을 해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노비 안건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거제를 시행을 해서 신구 세력을 교체한다든지 그렇죠.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종의 정책 중에서는 우리가 보통 연호를 사용하는 거 이건 이제 왕권이 강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덕이나 준풍과 같은 연호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복제도를 마련하게 되고 등등등의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호족들도 많이 숙청해요. 그 다음에 자, 광종 다음에 5대 경종이 있고 그 다음에 6대 성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성종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성종 때는 일단 최승로가 건의한 시무 28조 이거를 여러분 사료를 꼭 보셔야 되고요. 시무 28조에서 여러 가지를 건의하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성종이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간을 파견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자면 연등회나 팔간회를 좀 줄이자 그랬는데 성종이 좀 그런 걸 중단시킨다든지
또 유교 정치를 실시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유교 정치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최승로의 시무 28조 부분이 출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대외 관계로서는 이제 서희의 외교 담판은 뭐냐면 거란의 침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란이 1차 침략을 했는데 이때 논리적으로 거란을 설득해서 돌려보내고 대신에 우리가 강동 6주를 이제 획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 서희의 외교 담판으로 압록강 이남에 강동 6주를 획득을 했다, 확보했다. 자, 그거를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 시기에 고려 전기 광종 시기에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라는 게 불상이 하나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문화사에서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 왕을 묻는 건 아니고요. 고려 전기의 다양한 지역의 문화적 특색을 반영한 그런 불상으로서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을 많이 묻는 것이죠. 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문벌귀족의 집권 시기로 갑니다. 자, 이 반란의 원인이 된 문벌귀족의 권력 독점이라고 한다. 그럼 이제 반란이라는 건 나중에 무신정변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호족들이 대를 이어서 관직을 세습하면서 문벌귀족이 되고 문벌귀족이 넓은 땅과 벼슬을 독점하면서 사회 모순이 심화가 된다라는 거죠. 이는 결국 이자겸의 난이나 묘청의 난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무신정변의 또 원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건은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하죠. 묘청의 난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사건이라서 제가 연도를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흐름은 뭐냐면 이런 거죠. 고려 초창기의 지배계층은 호족이었습니다. 호족 중에 일부가 계속 권력을 세습하면서 학문적 기반으로, 학문을 기반으로 해서, 문을 기반으로 해서 가문이 확대되는 벌, 그리고 정치 경제적 특권을 세습하는 귀족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일부 가문이. 그러면 여기서 중앙에서 문벌귀족으로 성장하지 못했던 호족들은 지방에서는 향리라는 층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벌귀족 사회가 결과적으로 무너지게 되죠. 무신정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문벌귀족 사회가 무너지는 데는 뭐가 있느냐? 그게 제가 지금 체크했던 이자겸의 난. 자, 이것 때문에 문벌귀족 사회는 내부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맞죠? 두 번째, 묘청이 서경천도를 주장하면서 일으켰던 묘청의 난이라고도 썼지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것 때문에 문벌귀족 사회는 더 약해지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3번에 무신정변이 있는 겁니다. 이제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키죠. 그래서 정권이 무신정권으로 바뀐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무신정권에서 그 다음에 나중에 고려 말의 지배계층 중에 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권문세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몽골의 지배기에 협조하는 사람들인데 이때는 이제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자, 몽골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가 강화도에서 항전을 하다가 결국은 항복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항복을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원간섭기가 되는데 그때 지배계층을 권문세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권문세족들이 권력을 잡고 있던 시기에 고려 말이 되겠죠. 향리 출신들이 신진사대부라는 층을 형성하게 되고요. 이 신진사대부와 권문세족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진사대부는 공민왕의 개혁을 도우면서 계속해서 세력을 키워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고려가 조선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신진사대부들이 엄청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으로 이제 갈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대외 관계를 하나 얹어줘야 되는데요. 몽골의 침략과 이 부분은 우리가 시기적으로는 13세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벌귀족 사회에 지금 대외 관계를 하나 보면 거란의 침략이 있어요. 거란의 침략이 있다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진족과의 항쟁이 있어요. 우리가 여진족을 뭐 토벌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결국 이제 사대를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몽골을 보셔야 되고
나중에 14세기에 가면 우리가 홍건적이나 또는 이제 외구의 침략들, 자, 그런 것들을 연결하시면 이게 대외 관계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 흐름이 좀 있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고요.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그려 놓으시면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알았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지우고 다음 부분으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 펼쳐질 겁니다. 자, 뭐 왕은 딱히 기억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현종이다, 숙종이다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진 않으셔도 되는데요. 이때 거란의 침략으로 강감찬의 기주대첩은 몇 차냐면 3차 침략이에요. 자, 1차 침략은 성종 때 있었고 서희가 단판으로 물리칩니다. 근데 이 고려 현종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 과정이 이른바 강조의 정변이라는 사건으로 목종이 폐위되고 현종이 왕이 됐는데, 현종이 왕이 되자마자 거란이 쳐들어왔어요. 그때는 개경이 함락되고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현종이 나주까지 피신을 가고 그래요. 근데 그때 양규라는 사람이 이제 흥화진에서 거란군을 격퇴하긴 하지만 양규의 분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곧바로도 3차 침략입니다. 이때는 우리가 격퇴를 합니다. 강감찬의 기주대첩. 자, 그리고 이때 거란의 침략을 막아내기 위해서, 불교의 힘으로 막아내기 위해서 초조대장경을 제작하기 시작하죠. 근데 초조대장경은 나중에 이제 완성이 그 뒤에 됐는데, 요게 나중에 몽골의 침략 때 불에 타버려요. 대구 부인사에 보관돼 있다가. 그래서 몽골과 항전하던 중에 강화도에서 대장도감을 설치해서 대장경을 다시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제조대장경 또는 목판이 8만 정이 넘어서 8만 대장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8만 대장경은 고려 후기에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건 지금 합천해인사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숙종 때 여진족과의 항쟁을 위해서 이제 별무반이라는 부대를 만드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부대입니다. 그 전에 윤관 장군이 여진족과 싸워봤는데 여진족이 예전과 달리 굉장히 강성한 거예요. 김하병 중심으로. 그래서 이 윤관 장군이 건의를 해서 숙종이 별무반을 만들죠. 그래서 기병인 신기군과 보병인 신보군과 스님들로 구성된 승병 항마군,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숙종의 바로 동생입니다. 숙종의 바로 동생인 의천이 교장을 간행하는데, 이 교장은 이제 우리가 속장경이라고도 그러고요. 이 교장은 이제 원래 이름이 교장인데 그냥 흔히 속장경이라고도 합니다. 교장은 초조대장경에 대한 이제 주석서들을 모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 인종 때, 자,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으로, 자, 이자겸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일으킨 반란이에요. 결국은 이자겸의 반란 때문에 궁궐은 소실되고 왕이 이자겸의 집에 머물면서 정사를 살펴야 되는 일까지 가지만, 같이 난을 일으켰던 척준경이라는 사람을 왕이 포섭해서 이자겸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자겸의 난은 해결이 됐어요. 그러나 문벌귀족 사회 내부의 모순을 여실히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묘청과 함께 왕은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했어요. 문벌귀족들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김부식이라고 하는 문벌귀족이 반대했고 결국은 서경천도는 좌절됩니다. 그때 묘청과 이 김부식의 대립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묘청은 서경천도를 주장했어요. 그렇죠? 근데 김부식은 서경천도를 반대했어요. 왜냐? 묘청은 고구려 계승의식이 있고요. 김부식은 기본적으로 신라 계승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나라가 그 당시 우리나라한테 4대 요구를 할 때인데 이자겸 때부터 4대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보세요. 별무반을 조직했습니다. 이 별무반을 이끌고 가서 여진을 정벌하고 거기에 동북 구성을 축조하신 분이 누구냐? 인종의 아버지인 예종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상은 다 사라져서 이자겸이 자기가 왕보다 더한 권력을 누리면서 사대를 해버린 거예요. 묘청은 못 견디겠다. 우리는 금을 정벌할 수 있다. 근데 김부식은 무슨 소리냐? 금에 우리는 사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묘청은 당연히 자주적이고 진취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냥 사대적이고 보수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묘청이 그게 좌절되니까 서경에서 난을 일으킨 거죠. 그러나 진압이 됩니다. 그래서 고려의 북진 정책은 완전히 꺾여버리죠. 그리고 문벌귀족 사회 내부의 모순은 더 심각해집니다. 이때
의종, 인종의 아들 의종 때 의종이 또 방탕한 그런 정치를 했거든요. 무신들이 정변을 일으켜요. 그래서 집권 세력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인종 때 김부식이 묘청을 진압한 다음에 묘청의 난을 진압한 다음에 자, 삼국사기라고 하는 우리나라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 이때 나오게 되죠.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대외관계까지 이렇게 얹어서 가는 겁니다. 자, 무신들이 권력을 잡는다. 제가 무신정변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근데 무신정변도 집권자들의 순서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최충원으로부터 시작되는 최씨 무신정권, 최씨 무신정권이 중요하긴 한데요. 처음에 권력을 잡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은 정중부였어요. 무신정변이 이제 1170년에 일어납니다. 정중부 세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경대승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의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최충원이 나오죠. 그래서 최충원부터 최씨 정권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아들인 최우가 있고 등등등등등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로 이 부분이 좀 중요하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중요한 사건들이 하나씩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100여 년간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신정권 자체가 1170년부터 시작이 되는데 최우가 이때 몽골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1232년에 강화도로 천도를 해서 대모황제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항복을 해요. 최우는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죽고 나서죠. 항복을 하고 그 뒤에 조금 지나가서 1270년에 완전히 우리가 개경으로 환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간섭기로 벌어지고 이때는 무신 정권이 이제 완벽하게 무너져요. 최우 다음에 김준, 최항, 최의, 김준, 임년, 임유무 등등이 있는데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때 무신 정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100여 년이 무신 집권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뭐 다른 거는 이제 정중부 시기. 정중부 시기는 꼭 기억해야 된다면 정중부 또는 이의방, 이고 이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을 때 꼭 기억해야 한다면 정중부 시기에 저는 김보당의 난, 그 다음에 조이총의 난, 그 다음에 공주 명학소의 난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경대승 시기에 꼭 기억을 하신다면 도방을 설치하고 전주 관노의 난이 있었다. 이런 정도. 이의민 시기에 농민반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김삼이와 효심의 난.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최충원으로 갈게요. 자, 최충원이 집권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 권력 기구가 이 당시에 교정 도감이 됩니다. 교정 도감. 그 다음에 자기의 사병 집단으로 도방이라는 걸 원래 경대승 때 있었다가 그때 이제 도방이 있었는데 최충원은 이제 도방을 굉장히 확대를 합니다. 도방을 엄청 확대해서 이제 경호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고종 때 몽골의 침략에 우리가 맞서서 강화도로 천도를 했다 그랬죠. 이건 누가 한 거냐면 최우가 한 거예요. 최우 또는 최이라고도 하는데 최충원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최우는 자기가 인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제 정방이라고 해서 인사기구를 설치하고 문신들의 수기기구로서 뭐 서방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뭐 삼별초라는 부대를 만들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최우가 해요. 그러니까 최우가 한 거랑 최충원이 한 거랑 그것도 비교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천민의 신분해방 운동으로서 최충원의 산호였던 만적이 난을 일으킵니다. 난을 일으키려다 결국 실패했지만 만적의 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 부분하고 근데 몽골과의 항쟁에서 2차 침략 때 우리 처인성 전투 김윤우가 이끄는데요. 승병이었던 굉장히 중요한 전투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요. 결국 원종 때 우리가 항복을 하고 그다음에 개경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무신 집권기는 끝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명종 시기에 이규보의 동명왕편이 고구려의 주몽에 관한 영웅서사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몽골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팔만대장경을 조판했다. 그래서 이걸 어디다 보관한다는 겁니까? 합천해인사에 지금 현재는 보관되어 있죠. 원래부터 거기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강화도에 있었던 건데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란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초주대장경, 그다음에 의천이 교장, 그다음에 몽골의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서 강화도에서 바로 뭘 만들었다? 팔만대장경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그럼 원에 항복을 하니까 고려는 몽골의 침입으로 결국 원의 사위의 나라 부마국이 됩니다. 부마국의 지위로 떨어지고 이때 원의 세력을 업고 등장한 권문세족이 각종 패단을 일으키게 되죠. 이 권문세족이라는 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한 여러 왕의 개혁 정책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 일단 충렬왕 때 개혁 정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충렬왕이. 그래서 충렬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 사람만 더 쓰면 우리가 충선왕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렬왕과 충선왕. 충렬왕 때 이제 삼국유사가 나온 거, 이게 고조선의 기록이 처음 적힌 거니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왕운기는 발해 역사를 우리 역사를 또 인정한 최초의 사서거든요.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충렬왕 때 이 두 가지 역사서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충렬왕 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정책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서 뭐 성균관에 문묘를 설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 경사, 교수도감을 설치한다든지, 서막전이라는 이제 관악진흥책을 실시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반면에 일본의 원정에 우리가 2차례나 동원되는 일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되고요. 충렬왕과 충선왕이 사실은 굉장히 관계가 안 좋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인데도 관계가 안 좋아요. 여기는 1274에서 1308년까지라고 되어 있지만 충렬왕이 폐위됐다가 충선왕이 왔다가 충선왕이 다시 폐위되고 충렬왕이 와. 그 다음에 충렬왕이 죽으면 다시 충선왕이 오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도 합니다. 되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개혁은 개혁대로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선왕도 굉장히 개혁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이 사리먼을 중심으로 개혁을 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소금 전매제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금 전매제 같은 거 실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퇴임 이후긴 하지만 원의 수도에다가 만권당을 설치하고 학자들과 교류하는 거죠.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보는 편입니다. 하지만 충렬 충선왕 때 이런 개혁들은 한계가 좀 있어요. 일단 원의 압력과 간섭이 심하기 때문에. 자, 그런 일들을 쭉 겪다가 충렬왕, 충선왕, 그죠? 그 다음에 뭐 충수광, 충해왕, 그 다음에 충모광, 충조왕, 충정왕까지 갔다가 공민왕 때 그야말로 제대로 된 반원자주 정책이 펼쳐지는 거죠. 근데 그 시기에는 배경이 있어요. 그 시기의 배경은 뭐냐면 바로 원이 약해지고 중국에서 명나라가 일어날 때입니다. 원명교책이라는 시대적 배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원 정책을 하는 거고요. 그를 돕는 사람들이 바로 뭐다? 신진사대부들이 여기서부터 공민왕을 돕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반원 정책들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자면 쌍성총관부를 무력으로 수복했다든지 친원파를 숙청했다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쌍성총관부 말고도 우리 내정 간섭을 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했다든지, 또 관제를 옛날에 고려의 관제로 복구했다든지, 관제가 다 격화되어 있었거든요. 부마국의 지위로. 그 다음에 또 왕권을 강화해서 뭐 전민 변종도감을 설치한다든지, 그죠? 농장 같은 거, 노비 같은 거 불법적인 거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 또는 뭐 정방을 폐지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공민왕의 정책이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그런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잡았으면 좀 그 부분을 정리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고요. 13세기의 여러 가지 주심포 양식의 건축물 중에 가장 오래된 게 안동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이거 외에도 수석사 대웅전이라든지 영주의 부석사 무량수전 같은 건물들, 주심포 양식의 건물들을 14세기 거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장 오래된 건 연대상으로 봉정사 극락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진사대부의 집권기, 우왕부터 공해왕까지인데요. 자, 원을 몰아내고 고려는 개혁 방향을 두고 새롭게 등장한 신진사대부와 그 다음에 새 나라를 세우자는, 그러니까 신진사대부 내에서 온건파로 고려를 유지한 상태에서 개혁을 하자. 그 다음에 아니다,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역성혁명이라고 하는데요. 혁명파로 나눠지죠. 대표적으로 이제 온건파를 주도하는 사람이 이제 정몽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혁명파에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정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혁명파가 이성계랑 손을 잡고 결국은 조선을 건국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려는 멸망을 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왕 때는 뭐 별건 없어요. 우왕 때는 이 위화도 해군이라는 사건을 좀 기억하시면 좋고요.
이거는 이제 명나라가 천령 이북 지방을 차지하려고 천령이 설치를 통보하니까 당시 우왕과 최영 장군이 명에 대해서 요동을 정벌하러 갔는데 이성계가 군대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잡은 거죠. 그래서 위화도 해군이 신진사대부 세력과 그 다음에 이성계가 권력을 잡는 시기다. 자, 그런 거고, 그렇죠? 여기 위화도 해군이 있죠. 그 다음에 이때 직시심체 요절이 흥덕사에서 만들어지는 거. 이게 지금 현재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본이죠. 그렇죠? 이건 꼭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왕 다음에 누가 있냐면 창왕이 있어요. 근데 창왕 때 폐가입진이라 그래서 창왕을 즉위시켜 놓고는 이성계가 창왕을 폐위시킵니다. 즉 우왕과 창왕은 신돈의 혈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양왕으로 바꿔버리죠. 그걸 폐가입진이라고 하고요. 근데 공양왕으로 바꾼 다음에 뭐 하냐면 토지개혁을 합니다. 이제 과전법이죠. 전시과 체제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수조권을 다시 재분배하는 과전법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도 좋아지고 민생도 안정화되고 다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결국은 1392년에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양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려는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신진사대부 중에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조선시대에 이제 관악파를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불참했던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이제 살인파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고려시대 정치사를 이제 크게 정리를 했는데, 초창기 왕들의 업적하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 중반부로 넘어가면 대외관계를 순서대로 좀 잘 정리하시고, 문벌지역 사회가 어떻게 무너지고 무신정권계 집권자들이 누가 있었고 그때 반란 같은 것들이 뭐가 있었냐 보시면 되고요. 고려 말에는 이제 국민항해 개혁정책 중심으로, 그 다음에 나중에 조선의 건국과정,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조선시대 정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